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한 권 합격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 이제 삼국시대 파트에서 우리가 고구려하고 백제를 봤으니까 신라하고 가야 페이지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엄청 이론을 축약해서 2페이지로 놓은 거예요. 사실 실제 시험에는 이거보다 많은 내용이 나오기는 하죠. 이거 진짜 기본 이론이고요. 이걸로 다 공부하는 건 아니고, 요거 보고 나서 기출문제 풀면서 여기서 배우지 않았던 게 나오더라도 정리하면서 같이 봐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라 보겠습니다. 신라도 유적지가 전부 한국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유네스코에 해당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신라라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고 성장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신라. 자, 신라가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언급이 되는 것도 있는데, 국가의 형태 자체는 사람들이 모여 산 건 여기가 제일 오래되지 않았을까 추정은 하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반도 지도를 딱 떠올려 보시면 우리는 그 지형적인 특징이 동쪽에 산맥이 막 큰 게 있어요. 태백산맥, 소백산맥이 쫙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라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경주로 넘어가려면은 정말 산을 타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산맥에 가로막혀가지고 발전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지는 않는, 그래서 조금 구석에 있는 듯한, 삼국의 발전 속도를 보면 신라가 제일 느려요. 그러니까 가장 느린데 무슨 토끼와 거북이 얘기 마냥 나중에는 삼국 통일을 굉장히 의외로 신라가 해버리가 되는 거죠. 건국된 얘기를 보면은 그 옛날에 삼한시대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있었죠. 진한이라고 하는 여기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던 작은 국가 중에 하나, 사로국이란 데가 있었어요. 경주 지방에서 있었던 건데 여기서 출발을 했고요. 원래 여기서 계속 대대로 살았던 토착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 뭔가 발전된 문물을 가지고 왔었던 유이민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신라를 건국했다라고 나옵니다. 뭐 아래서 나온 박혁거세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는 여기는 왕권이 막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한테 왕자리를 물려주는 거가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박씨 집안, 석씨 집안, 김씨 집안에서 번갈아 가면서 왕을 배출을 했어요. 왕권이 상당히 별로 그렇게 세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안이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여기는 사실 거의 한 500년 지날 때까지 왕을 부르는 호칭도 왕도 아니었어요. 그냥 왕의 힘이 조금씩 세질 때마다 부르는 자체적인 호칭이 업그레이드가 됐었던 건데, 자체 명칭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박혁거세 같은 경우는 거서관이라고 하고, 뭐 거서관에서 차차홍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사금이라 하고, 그리고 나서 마립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립간. 이 마립간 같은 경우가 가장 힘이 강력한 어떤 느낌이고, 거서관은 그냥 뭐 대표자 정도? 대군장 요런 뜻이고, 차차홍은 약간 제사 지내는 사람, 무당 요런 뜻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금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연장자 요런 뜻이 있고, 마립간이 이제 약간 이미지가 어떠냐면 좀 완전 무장하고 있는 군대의 대장 같은 느낌. 그러니까 무력은 여기가 지금 최고로 센 느낌이죠. 이런 식으로 왕의 힘이 조금씩 늘어나고 왕의 역할이 조금 늘어나는 거가 호칭에 반영이 되는 대단히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신라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네들이 불렀던 원래 본인들의 호칭이에요. 자가 호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조금 있었어요, 신라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면 언제부터 성장됐다고 보냐면 여기 이제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썼을 때 뇌물 마립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변경을 해서 뭔가 이제 힘을 가진 사람의 이미지로 좀 올려놨고요. 자,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직접 도움을 청해서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를 격퇴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뭔가 신라가 슬슬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제하고 나제 동맹도 체결을 하면서 점점 삼국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 지증왕입니다. 지증왕. 이 사람은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출연했을 때가 신라가 그 형태를 유지한 지 거의 500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국가를 부르는 이름도 되게 여러 개였어요. 뭐 계림, 설아벌, 선아벌 이런 식으로 이름도 엄청 많았는데 드디어 지증왕 때에 나라의 이름을 신라라는 걸로 딱 정해요. 고구려하고 백제는 그냥 고구려 백제인데 여기만 이름이 여러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것도 신라라고 이름을 정하고 왕을 부르는 호칭을 한 번 더 업데이트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에서 통용이 되는 호칭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지증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가 왕권이 좀 체계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보이죠. 그리고 주변 영토를 정리하는 걸 또 하는데 그 유명한 뭐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이사부 장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우산국이라고 불렀던 지금의 울릉도 지역을 정벌하는 것도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농사가 주니까 이 농사가 잘 되고 이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사는 인간의 노동력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산업 분야예요. 그래서 노동력이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 있었던 오래된 악습을 이제 없앰으로써 이 노동력이 손실되는 거를 막아요. 그게 바로 이제 순장의 금지입니다. 순장이 뭐예요? 높은 사람 죽으면 옆에 있었던 일하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죽여서 같이 묻는 거죠. 무덤에 동반자로 만드는 건데 이게 굉장히 낭비잖아요. 노동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되게 올드한 방식인데 이제 순장하지 마. 순장 금지. 순장을 금지하는 게 지증왕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힘만으로 땅 갈고 막 하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우경해라 우경. 소 가지고 농사해라. 소에다가 멍에 씌워 놓고 이렇게 걸어가라고 하면 사람이 백날 호미로 파는 것보다 굉장히 깊게 이제 땅을 갈아주니까 소가 끄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경을 장려하는 게 또 나오고 이 농업만 장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산량이 올라가고 그러면 물건 만들고 사고 파는 거 하는 것도 사람들이 관심이 생기겠죠. 시장이 생긴단 말이죠. 시장이. 자, 수도인 경주에 동시라고 하는 시장이 있었는데 이게 또 정부가 아무 관여를 안 하면은 누가 또 막 이거를 독점을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시장이 점점 커지고 하는 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동시전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감독을 하는 거예요. 동시를 감독하는 동시전. 이게 선지에 보기에 많이 나오니까 요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버풍왕 때 들어가면은 요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죠. 국가 체제를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정비하는 사람. 중앙에 이제 병부를 설치를 해요. 병부가 뭐예요? 병권, 군사, 이거를 지금 임금이 드디어 이제 가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귀족들의 대표인 상대등이라고 하는 직함을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왕권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상대등을 설치하고 임명하는 거 요거를 이제 왕이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등에 임명된 사람이 나랑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리를 하고 정비를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드디어 율령을 반포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특징이잖아요. 국가 통치의 기본 룰을 반포를 해서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 왕에게 힘이 모이도록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요. 불교를 공인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신라는. 왜냐면 너무 폐쇄적인 국가를 좀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 불교가 수용되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거의 100년 정도 늦어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불교를 공인시키려면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하늘의 뜻이 필요했었어요. 여기는. 원래 자체적으로 믿었던 신들이 상당히 많았던 데다가 다른 나라 종교에 굉장히 배타적인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이 경주에는 그냥 이 사람들 자체가 너무 배타적이에요. 자기들끼리 뭐 신분제도 나눠가지고 절대 이거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골품제도에. 그런 거에 영향이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공인을 시켰냐면 그 얼마 안 되는 초창기 불교 신자들이 있어요. 이차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차돈하고 버풍왕이랑 좀 이제 짜고서 이 순교를 연출을 한 거죠. 이차돈이 잡혀가가지고 목이 댕공하고 잘렸는데 무슨 수를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잘린 목에서 하얀 피가 막 엄청 솟구쳐가지고 막 위로 막 뿜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우유 같은 그 흰 피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꽃비가 돼가지고 막 이제 샤랄라 떨어졌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기록인데 이게 진짜인 건지 어떤 트릭인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순교를 구경하러 왔었던 귀족들이 이걸 보고 다 혼비백산을 하는 거죠.
진짜 부처라고 하는 게 있는 거구나. 거기 있던 사람들 죄다 신자가 됐죠. 이러면서 불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가장 늦게 공인은 했는데 나중에 신라를 통일신라 땅을 불국토라고 하죠. 부처님이 현신한 땅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크게 불교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흥왕 때 조금 더 영토 확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주변에 있었던 금광가야를 멸망시켰고요. 금광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던 김구해를 포섭을 해서 벼슬을 주면서 이 금광가야의 왕족이 신라에 흡수가 됩니다. 이 마지막 금광가야 왕족의 후손이 훗날의 김유신이죠. 김유신의 집안입니다. 지금 이렇게 흡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좀 체계가 좀 갖춰지고 뭐 율령도 반포하고 불교도 공인하고 정복 활동도 하고 이러는 와중에 국가가 완전히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요. 연호를 쓰는 거죠. 연호. 건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자적인 연호를 쓰면서 이제 우리 눈치 안 볼 거야. 우리 옛날에는 되게 약골이었지만은 이제 세지고 있어. 이런 거를 주변에다가 얘기를 해주는, 드러내는 그런 활동을 하죠. 지증왕과 법흥왕을 거치면서 전성기로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흥왕. 우리가 고구려 때 광개토대왕 장수왕을 봤었고 백제에도 근초고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뭐 성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신라엔 누가 있느냐? 진흥왕이 있죠. 단연코 정복군주라면 이제 진흥왕이죠. 상당히 이제 잔인한 어떤 성격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그런 사람인데 이때 한강을 뺐잖아요. 이때. 아마 진흥왕이 머릿속으로 계산은 다 해놨을 거예요. 정말로 백제를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한창 그 지리적으로 동쪽에 치우쳐져 있는 신라가 삼국의 중심에 가려면 삼국의 중심인 땅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부터가 출발이에요. 한강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갑자기 할 수는 없어요. 고구려도 껴있는 마당에. 그래서 일단은 백제의 성왕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못 이기는 척, 순진한 척 하면서 이렇게 연합을 하고서 고구려가 이 힘을 합쳐가지고 고구려를 몰아내고 나서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의 상류 지역을 꿀꺽한 다음에 이게 원래 약속된 보수였으니까. 그런데 이 뒤에 백제하고의 약속을 깨고 이번에 얘네를 공격을 해서 원래 백제가 가져가기로 했었던 한강의 하류 지역까지 전부 다 차지하게 됩니다. 성왕의 뒤통수를 친 거죠. 그렇게 정복 활동을 하고요. 이때쯤에 국가의 힘이 굉장히 늘어나서 우리 법흥왕 때 금광가야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흥왕 때 나머지 대가야마저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가야 멸망시키고 영토를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신라가 영토를 쭉쭉쭉쭉 올리면서 한반도에서 이렇게 코너에 구석탱이에 이렇게 있다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니까 얼마나 고무적이에요. 진짜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것 마냥 같은 그런 기세가 느껴지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할 때마다 영토 확장하는 거에 대한 어떤 내용을 표시를 해가지고 비석을 세워놨어요. 단양의 신라 적성비 그리고 4개의 순수비가 있습니다. 이 순수가 뭐냐면 왕이 자기네 나라 안을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보는 거, 직접 살펴보는 거를 순수, 순행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북한산에 창령, 황초령에, 마운령에 이렇게 4개의 순수비를 건립을 하고 가장 유명한 게 북한산 순수비죠.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거 하나 하죠. 이제 앞으로 계속 끝도 없이 전쟁을 하게 될 건데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잘 만들어진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게 인생의 최고 영광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어떤 전폭적인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집단이 필요해요. 군인이라면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집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근간에 있는 저간을 이루는 단체로서 화랑도라고 하는 원래 갖고 있었던 조직이었는데 이걸 또 개편을 해요. 원래는 그냥 청소년 집단이었는데 이 화랑도를,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애들이 뭐 한 고등학생, 중학교 3학년 뭐 이 정도 나이부터 중고생 나이부터 이제 20대 초반 중반에 해당하는 진짜 청년,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였어요. 약간 20대보다는 지금으로 치면은 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 그런 정도 나이에 이 사람들이 있는 그런 데였는데 이거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크게 확대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거예요. 막 키워내는 거죠. 화랑들은 두려움이 거의 없잖아요.
이 화랑들은 어떤 룰에 이런 게 있어요. 전쟁이 나면은 절대로 후퇴를 안 한다. 이렇게 계속 이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는 청소년들이니까 화랑도도 굉장히 유니크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역사서가 편찬이 되는데 진흥왕 때 제일 전성기였을 때 딱 막 늘어나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이 구석에 박혀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확장되는 신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거칠부라는 신하를 시켜가지고 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선덕여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유명하죠. 최초의 여왕이라서. 자장이라고 하는 스님의 승려의 건의로 그 유명한 황룡사 구축 목탑을 세운 사람이 바로 선덕 여왕이고요. 아쉽게도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자리만 남아있습니다. 자리만. 그리고 뭐 하늘의 천문을 관측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지금 경주의 랜드마크죠. 첨성대를 만든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또 다른 여왕이죠. 진덕여왕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됐는데 자, 김춘추를 당나라에 파견을 해가지고 나당 동맹을 체결하는 게 진덕여왕이 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라의 전성기에 벌어졌었던 일이고 그럼 바로 옆에 있었던 가야는 어떠했느냐. 지금 신라의 역사에서 가야의 반장 역할을 했었던 두 리더가 다 망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가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가야가 신라보다 조금 더 나오는 경향성이 없잖아 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이유가 있는 거겠죠. 가야가 중요해진 거예요. 왜 중요해졌을까? 가야 유적지도 전부 남한에 있고 지금 계속 발굴이 되고 있고 그 2023년에 가야 유적지들이 또 모여가지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16번째 유네스코가 되면서 대대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가야 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가야는 고대 국가로 보지는 않아요. 고대 국가까지 가지는 못하고 그 전에 이제 연맹 왕국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망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가야 연맹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 건데 뭐 비화가야, 아라가야, 대가야, 금관가야, 소가야 이런 식으로 같은 어떤 라인에 있는 국가들이 대여섯 개가 지금 뭉쳐가지고 있었던 게 가야 연맹체다. 물론 여기에 다 각각의 왕이 있어요. 각각의 왕이 있는데 이 왕들의 왕도 있죠. 왕들의 대표자가 존재를 해요. 이 연맹을 이끌어가는 맹주가 존재합니다. 초창기 가야 연맹의 맹주는 이 금관가야였어요. 그래서 김수로 왕을 중심으로 하는 금관가야가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를 했고요.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김수로 왕. 금관가야를 세운 사람이고 김의 김씨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고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뭐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야의 왕으로 들어가는데 그 알 중에서 가장 먼저 알을 깨고 나왔다고 전해지는 사람이 김수로입니다. 저 한자 자체가 수로라는 것 자체가 머리를 제일 처음 내밀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잘 나가던 전기 가야 연맹은 왜 해체가 됐느냐? 광개토대왕 때 그 신라로 외나라 병사들이 좀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쫓아내주는 과정에서 이 여기 가야하고 이제 백제하고 관계를 좀 맺고 있으면서 여기 외국이 하고 관계가 됐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나라가 금관가야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 이제 이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거기서 또 전투를 해요. 그 와중에 금관가야가 굉장히 피해를 입으면서 손쓸 수 없는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받은 피해를 이 타격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쇠퇴를 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가 된 거예요. 자, 신라를 침입한 외나라 때문에 애꿎은 금관가야의 불똥이 튄 건데 그래서 전기 가야 연맹이 이때 분해가 되고 나서는 반장 자리가 얘네가 원래 갖고 있다가 다른 애한테 토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후기 가야도 생겨요. 후기 가야 연맹의 대표자 역할은 대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하는데요. 고령에 여기서 반장 자리를 이어맡아서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연맹체 국가이기 때문에 맹주가 한번 바뀐다. 한 시기에 특정 시기에 그거는 고구려가 좀 개입이 돼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고 얘네들도 쇠퇴를 하죠. 백제와 신라의 압박 사이에 껴가지고 후기 가야 연맹도 점점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는 과정이 신라의 버풍왕이 금광가야를 멸망을 시키고요. 신라의 진흥왕이 대가야까지 멸망을 시키면서 지도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가야 문화유산에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경제적인 거 한번 볼게요. 금광가야는 풍부한 철을 낙랑과 외에 수출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시그니처 유물입니다. 철. 엄밀히 따지면 가야가 위치한 자리가 옛날에 변환이 있었던 자리인데 요때도 우리가 쇠 많이 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철제, 무기, 갑옷 요런 거가 나오면은 요거 가야 유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쇳덩어리가 나는 게 아니고 아주 품질이 좋은 고퀄리티의 철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가야 무덤 중에 높은 사람 무덤을 열면은 그냥 쇳덩어리가 무슨 기차 레일 마냥 시신의 밑에 막 이렇게 쫘라라라 깔려 있었던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무덤에 부장품으로 넣을 정도로 좋은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쇳덩이라고 하는 게. 요거를 낙랑과 외에 수출을 한 기록을 다수를 찾아볼 수가 있고 이 쇳덩어리 자체가 그 자체로 돈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금덩이, 은덩이처럼.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화유산 이미지를 봤을 때 요런 이미지가 딱 보이면 이거 가야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김해에 있는 가장 큰 고분 무덤인데요. 대성동 고분군에서 철제 갑옷도 나오고요. 중국과 교류였던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청동 솥도 나오고 그 고령에 있는 대가야의 지산동 고분군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투구나 갑옷 같은 거 굉장히 여러 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동관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더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아래쪽에 짧게 표시된 거 문제를 보면은 자, 뇌물마립간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하였다. 그쵸? 뇌물마립간이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건 맞는 얘기겠고 지증왕은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건 지증왕이 쓴 게 아니에요. 버풍왕이 쓰는 거고 진흥왕은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그쵸? 이 진흥왕 때 대가야까지 완전히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지증왕은 왕호를 어디에서 왕으로 변경을 했냐면 마립간에서 왕으로 변경을 합니다. 버풍왕은 누구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을 했죠?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을 하고요. 자, 후기 가야 연맹은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결성이 됩니다. 원래 바닷가 쪽에 김해가 있었던 금광가야가 반장이었다가 나중에 후기 연맹은 대가야가 이렇게 이끌게 되고 얘네들은 내륙 쪽이더라. 여기까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가야 같은 경우에는 단독 문제보다는 지도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유물 사진이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아니면 뉴스에 어떤 짤을 가지고 온다거나 그것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서 문제 풀어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신라하고 가야 요 두 나라는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